어디서도 하기 힘든 돈 이야기 마음껏 털어놓는 시간. 저축, 재테크, 연금, 보험 등등 한 주간의 궁금증까지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두 분의 재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슬기로운 재무 생활.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슬기로운 재무생활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오빠, 재무전문가 김수용입니다. 네,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아빠, 재무전문가 윤성혁입니다. 네, 김수용 전문가, 윤성혁 전문가 두 분의 오빠와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재무생활. 오늘도 슬기롭게 동키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받아주나 안 참, 받아주나 용기가 봤어. 그래도 윤성혁 전문가가 좀 더 낫네요. 자, 한 주 동안 우리 동키분들이 털어놓으신 여러 가지 재무 고민들 중에서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먼저 김수용 전문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875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우연히 방송을 듣다가 해외 장기 체류를 할 때 증빙을 하게 되면 실비보험을 납입 중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체류 기간 동안에 납입했던 실비보험료도 되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정말일까요? 지금 해외에 나간 가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비보험만 돌려받거나 앞으로 낼 보험료만 안 내더라도 상당히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해외 치료 중에 진단비나 수술비 등은 현지에서 이렇게 발병을 하거나 치료를 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지만 지금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해외에서 치료한 이력에도 보상도 안 되거든요. 그럼 나 이거 왜 괜히 돈만 아깝게 납입을 해야 할까 의문을 가지신 분들 있으신데요. 네. 이게 이게 당연히 합리적인 의문이죠. 그래서 답변을 먼저 드리면 해외 치료 기간에 납입한 실비보험료는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몇 가지 단서가 붙는데요. 네. 이 실비가 2009년 8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 하고요. 네. 그리고 장기 체류를 하는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인 분에 하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2달 정도 나갔다 오고 이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건 이제 여행 그런 것들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왜 2009년 8월 이전의 실비는 왜 이거 왜 안 해줘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2009년 8월 이전의 실비는 해외에서 치료할 경우 상해는 50%, 질병은 40%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되는 거고요. 이 방법은 이게 귀국하신 다음에 그 전자정부 민원 24시 홈페이지 가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환급이 가능하거든요. 하나 더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럼 저는 장기 체류를 해외에서 할 건데 나중에 귀찮게 못 뛰고 이렇게 해갖고 환급 받지 말고 처음부터 납입 중지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납입 중지는 가능하긴 한데 대부분 해외 나가실 때 뭐 유학생은 유학생 보험 그다음에 그 여행자 보험 뭐 아니면 해외 체류자 보험 이런 거 가입하시거든요. 그 기간 동안만 납입 중지가 되는 거죠. 그 보험이랑 겹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은 한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1년 동안 나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나갔다가 잠깐 이유가 있어서 한 2개월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랬다가 또 나갔다가 한 2개월 있다 또 들어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네네. 잠깐씩 들어왔어요. 근데 단서는 3개월인 거죠. 3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 있다가 다시 나갔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궁금증이 있다면 물어봐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윤성혁 전문가께 질문 드릴게요. 1289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예전에 가입한 연금 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기가 돼서 연금 수령을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연금 수령하는 방법으로 확정형, 종신형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받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네, 일단 연금 수령 형태를 아마 선택하라고 연락이 온 것으로 좀 보여져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금을 받는 방법이 크게 나누면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첫째로 확정형, 둘째가 종신형, 셋째로 상속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상속형 없이 확정형과 종신형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품들이 많으므로 지금은 상속형 빼고 확정형하고 종신형 연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확정형의 경우에는 수령자의 생사와 관계없이 딱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주는 형태죠. 예를 들어서 뭐 20년 확정형의 경우 내가 연금을 타다가 일찍 사망하건 뭐 아니면 100살까지 살건 상관없이 딱 20년간 정해진 연금을 주고 끝납니다. 네, 종신형은 말 그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연금을 주는 형태예요. 근데 종신형 연금도
보통 보증 기간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10년 보증 종신형 연금을 고르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주긴 주되 혹여 10년 안에 일찍 사망을 하더라도 10년치는 보증하고 주겠다라는 연금 형태입니다. 당연히 보증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은 적게 타시는 것이죠. 따라서 연금 개시 시점에 본인이 건강하고 오래 사실 것 같다라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보증 기간을 짧게 설정하시고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만약 건강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확정형이나 보증 기간이 긴 종신형 연금 형태를 고르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군요. 보통 연금도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계단형으로 많이들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퇴직하고 딱 그 시점부터 좀 많이 받고 조금씩 더 나이가 들수록 더 적게 받고 그때는 좀 거동을 많이 안 하실 테니까 뭐 그런 식으로 받는 것도 괜찮나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실제로 그런 형식의 연금 수령 방식이 여럿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을 좀 여러 개를 가입해서 한 개는 좀 일찍 하고 짧게 많이 받고 한 개는 종신형까지 길게 받고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연금 수령 형태 중에서 체감형 연금이라고 해서 점점 갈수록 적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초기 집중형이라고 해서 70세나 80세 설정한 나이 동안은 연금액이 비교적 많이 나오다가 그 이후에는 좀 적게 탈 수 있는 방법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상품마다 조금씩 형태가 다릅니다. 그렇군요. 내 상품이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자, 두 분께 속 시원하게 답변 들어봤고요. 이제 금요일에 슬기로운 재무생활 오늘의 주제도 들어봐야죠. 네, 오늘 주제는 보험, 보장에 맞는 보험사 선택하기입니다. 보험 계약은 금융상품의 특성상 장기간 납입을 하고 장기간 보장을 받는 상품이잖아요. 평생을 내가 같이 할 금융상품이나 마찬가지인데 자칫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사를 선택하거나 보험 상품을 선택하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연금이나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내가 생각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도 있죠. 그죠. 결국 소비자의 금전적 손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알맞은 보험사, 보험 상품 선택을 위한 꿀팁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험 상품이라는 게 처음부터 제대로 잘 가입을 해야 중간에 조정하거나 손대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들한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인이니까. 특히나 중간에 정리를 하면 손해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보험사를 분류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할 때는 이 두 가지 종류의 회사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생명보험사와 그리고 손해보험사 혹은 화재보험사라고 하는데요. 이 둘 중에 각각의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좀 쉽게 나눠보자면요. 사망보장과 연금은 생명보험 쪽이 대부분 유리하고 그 외의 부분들 즉 뭐 상해나 질병 그리고 화재, 자동차, 뭐 기타 등등의 보장은 손해보험사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왜 똑같은 걸 파는데 사망보장과 연금은 생명보험이 유리하고 일반적인 상해, 질병, 화재 이런 건 손해보험사랑 화재보험사 여기가 유리한 걸까요?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나눠서 팔면 되잖아요. 네, 뭐 이게 나눠져 있긴 한데요. 헷갈리게. 근데 헷갈리게 이렇게 나눠서 딱 팔면 좋을 텐데 그건 이제 복잡한 회사들의 영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사망 보장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별로 보장해주는 사망의 형태가 다릅니다. 생명보험사의 사망 보장은 일반적인 사망, 즉 어떻게 사망했는지 원인에는 상관없고 사망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죠. 반면에 손해나 화재보험사의 경우에는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으로 사망을 나눠서 보장해줘요. 내가 질병 사망 보험금을 가지고 있으면 사고로 발생한 사망은 보장을 못 받는 거고 상해 사망금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서 사망하는 경우,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보장받기 어려운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조금 헷갈리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하다가 수영을 잘 못해서 수영 미숙으로 익사를 했어요. 안타깝게. 그럼 사망보험금은 어느 회사? 생명보험회사에 받을까요? 아니면 손해보험사에서 받을까요? 일단은 생명보험 회사는 어떤 사망이든 보장한다라고 했으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질병 사망은 아니니까 그럼 상해 사망금 여기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상해라고 보기에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손해보험사에서는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보험사에서는 받을 수 있고요. 손해나 화재보험회사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익사는 질병도 아니고 상해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래서 사망보장의 경우 보장의 범위가 넓은 생명보험사를 선택해서 뭐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 혹은 재해 사망 보장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수영을 하다가 익사 사고로 숨졌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손해보험사나 화재보험사에 사망보장을 들고 있었다. 그럼 나는 못 받는 거네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 무조건 사망보장은 생명보험사로 드는 게 유리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저희가 이걸 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는 없는데 이번만큼은 생명보험사를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보험은 확률이잖아요. 그죠. 확률적으로 사망보장을 준비한다면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또 유리하다고 하신 게 아까 연금이었어요. 연금은 왜 생명보험사가 유리해요? 네, 연금의 경우에도 연금의 두 종류 보험사 모두 이걸 연금을 취급을 하긴 하는데요. 네. 생명보험사는 옵션이 좀 더 다양하죠. 뭐 투자형 연금 상품이나 실적 보존을 해주는 옵션이 있는 많은 종류의 연금 상품이 있는데 반해서 손해나 화재보험사에는 정해진 이율만 불이해주는, 즉 이자가 붙는 상품만 존재하거든요. 연금이라면 가입자의 선택지가 많은 생명보험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지금 두 분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차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사망과 관련된 보장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연금 상품 좀 다양하게 선택을 하길 원하실 때는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팁을 두 분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손해보험사나 화재보험사가 유리한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 뭐 배상 책임과 같은 보장들은 생명보험사에는 아예 없고 손해보험사나 화재보험회사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질병 보장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장의 범위가 넓어야 초기부터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조해드리는 특약들이 질병 후유장애, 뭐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등등인데요. 이러한 특약들은 현재 기준 손해보험사나 화재보험사가 다소 유리합니다. 뭐 일부 생명보험사를 제외하면 생명보험회사는 이런 보장들의 보장 금액이 다소 적은 편이죠. 특히나 이런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들은 보장 금액도 중요한데요. 상대적으로 손해보험사, 화재보험사 쪽 보장 금액이 다소 많은 편이죠. 이런 차이가 있었군요. 특약의 내용은 비슷한데 가입할 수 있는 보장 금액 자체가 손해보험사, 화재보험사가 더 크다.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면 사망보장이나 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는 생명보험사 이렇게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요. 자동차 보험부터 화재보험 그리고 일반적인 질병이나 상해 보장은 손해나 화재보험사의 보장이 범위도 넓고 보장 금액도 좀 더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보험 상품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첫 단계가 클리어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보험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손을 대거나 정리를 하면 손해가 커집니다. 끝까지 유지 가능한 보험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꿀팁들 두 분이 주셨는데요. 잘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네, 지금부터 들어볼 오늘의 사연도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제 저희가 상담한 돈키호테 청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도 되고 저축도 된다는 말에 좀 과하게 가입을 했는데 뭔가 잘못 가입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검을 통해서 바로잡고 싶긴 하지만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고민이 깊으셨던 분이에요. 동키 여러분도 내 얘기와 비슷하다면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 얘기 아닙니다. 자, 내 얘기를 옮겨놓은 것처럼 비슷한 우리네 사연이거든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서 네일 아트샵을 운영 중인 50대 중반 자영업자인데요. 9년쯤 전쯤에 노후가 걱정이 돼서 연금보험 알아보던 중에 지인에게 소개받은 설계사분이 보장도 되고 나중에 목돈도 된다고 해서 보험을 이것저것 가입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보험료가 제법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하면서 방송 듣다가 이번 기회에 어떤 보험이 제가 가입돼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번에 가게 인테리어 다시 하면서 목돈이 좀 필요해서 보험에서 대출도 해준다 그래서 받으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대출이 터무니없이 적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9년이나 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냈는데 저축이 된 것 같지도 않고 과연 보장은 잘 되어 있는 건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분한 마음까지 들어서 요즘 밤잠까지 제가 설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겠죠? 용기 내서 상담 도움 신청해 봅니다. 네, 용기 잘 내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나는 아니겠지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나도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면 아니 내가 이래서 돈을 못 모았네. 여기서 줄줄 새고 있었네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사연 들어보신 것처럼 이분도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납입을 하고 있었고요. 보장도 튼튼하고 저축까지 되는 보험이다. 그래서 믿고 납입을 하셨던 건데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분의 솔루션 4부에서 이어서 들어볼게요. 자, 돈키호테 4부 시작합니다. 앞서 두 분이 여러 가지 고민들 해결해 주시는 내용을 듣고 나서요.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에그2023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꼭 입국을 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 실손보험을 정지시키는 거, 납입 정지시키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입국을 해야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유학생 보험 이런 건 들지 않은 상태고요. 영주권 신청 중이라서 3, 4년 동안은 국내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네, 제가 답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꼭 입국을 해야지만 신청할 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이거 나중에 환급을 받으려면 나가 있던 기간을 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입국을 하셔야지만 그 기간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따져서 이제 환급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지금 영주권을 이제 준비 중이신데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신 다음에 이거 실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영주권 취득하면 사실은 실비 2009년 8월 이후의 실비는 사실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걸 해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좀 치료비가 비싼 나라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이제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큰 병인 경우는 대부분 귀국해서 치료를 받으시거든요. 그죠.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실비를 남겨놓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뭐 그냥 거기서 다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실비를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가 참 의료보험이나 보험 쪽이 잘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치료할 때는 입국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남겨두시는 경우도 있다. 남겨두더라도 뭐 정지했다가 다시 푸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창 샵 0999 이쪽으로 전문가 도움 요청하셔야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사연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앞서 3부에서 사연 얘기하다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남양주에서 네일 아트샵 하신 이거 상담 신청 주신 분인데 네. 이게 저희도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던 사연이었거든요. 우선 청취자님 가족은 4인 가족이고 월 100만 원 넘게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4인 가족이 100만 원이면 보험료가 다소 높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워낙 보험료를 많이 내는 가정을 상담하기 때문에 그죠. 뭐 그렇게까지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는데요. 그것보다도 좀 더 주목할 점은 뭐냐면 금액 대비 보장받는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고요. 또 청취자님이 보험료를 내면서 기대하셨던 저축이나 연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품이라 이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보장도 받고 저축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셨는데 보장도 굉장히 형편없었고 저축하는 상품도 아니었다. 머리 아프네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된 보장을 위해서 보험료가 쓰인 것보다는 불필요한 적립보험료 때문에 보험료가 많았던 것인데요. 실손특약이 들어있는 건강보험만 보더라도 한 건에 30만 원이 넘게 납입을 하는데 무려 17만 원이 넘는 불필요한 적립보험료가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4인 가족 총 100만 원 중에 50만 원가량은 보장과는 무관하게 적립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높았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적립보험료라는 부분이 이름만 딱 들어도 일단 적립된다. 뭔가 저축되는 금액 같잖아요. 그럼 이분은 그 금액들 적립보험료로 나눠져 있던 그 금액들은 저축이 된 게 아닌 거예요? 네, 아니죠. 적립보험료는 말 그대로 보장과는 상관없이 더 납입하는 보험료인데요. 이게 고스란히 적립되는 게 아니라 적립보험료에도 보험사의 사업비가 포함되거든요. 근데 사업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청취자님의 보험은 실비 말고도 3년 갱신, 5년 갱신 특약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특약들이 갱신될 때마다 이게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그 보험료 상승분을 적립보험료에서 차감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청취자님은 지금까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갱신형인지도 모르셨겠네요. 네, 일반 가입자가 이런 내용을 모두 다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 특히 보험 가입한 이후에 이 보험 증권을 한 번도 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보험 설계사한테 전적으로 의존해서 가입하기 때문에 뭐 원래 이런가 보다, 뭐 이렇게 가입하는 게 맞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 일쑤죠. 네, 맞습니다. 그나마 이 청취자님은 이제라도 보험을 바로잡겠다는 마음을 먹고 상담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인 거죠. 이분은 그 네일아트 샵을 하시는데 이번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목돈이 필요하셨고요. 네. 그래서 여태 모아둔 적립보험료 생각에 약관 대출을 좀 받으려고 문의를 했더니 생각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 대출이 된다고 해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어가 봐야 될 텐데 두 분이 잘 풀어주셨을 거라 기대를 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네, 우선 적립보험료의 비중이 왜 이렇게 높은지 먼저 좀 물어봤어요. 네. 이 청취자분은 앞서 말했듯이 네일샵을 하면서 수입 변동이 좀 크다 보니까 저축도 못하고 계셨고, 그래서 목돈을 만들어 연금이나 이번처럼 뭐 중간에 쓰려고 또 뭐 강제로 저축하면 언젠가는 목돈이 되겠지 싶은 마음에 적립보험료를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적립보험료에 저축하시느니 그냥 장판 밑에 깔아둬라. 그게 더 낫다. 그럼 적어도 사업비니 뭐니 하면서 떼가는 건 없다. 이런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아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그동안 쌓인 돈이 꽤 될 텐데 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었어요? 네, 좀 충격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족의 보험 대부분 갱신형 특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동안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상승해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험료가 오를 때마다 적립해뒀던 목돈에서 이게 계속 차감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보험료가 오르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넘어가다가 모으고 있다고 믿었던 돈은 이렇게 오르는 보험료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가고 있었고, 정작 내가 필요해서 자금을 활용하고 할 때는 가능한 금액이 생각보다 터무니없이 적을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는 갱신되는지도 모르고 갱신이 되고 있었고, 갱신되는 그 폭을 이 적립됐던 보험료에서 메꾸고 있었다. 아, 왜 분하다는 말씀까지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그럼 받을 수 있던 금액이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네, 청취자님이 생각했던 금액은 약 한 50만 원 정도가 월마다 적립이 되고 또 9년가량 납입을 했으니까 한 뭐 4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약관 대출을 받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까 2천만 원 정도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생각했던 거의 절반도 안 되니까 화가 나시죠.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갱신형 보장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가 가입하는 보험이 저축성 보험인지 아니면 보장성 보험인지 정확한 구별 없이 가입해서 이걸 유지하다 보면 결국 가입자에게 손해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청취자님이 원했던 상품이 연금 또는 저축성 상품이었다면 이렇게 손해보험사의 적립보험을 잔뜩 넣어서 이렇게 진행할 게 아니라 납입하는 100만 원 중 50만 원은 손해보험사의 보장성 상품에, 나머지 50만 원은 생명보험사의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저희가 3부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에 정확하게 부합했겠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청취자분이 이미 50대 중반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돈은 다시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다시 벌 수 없다는 거죠. 이 보험을 가입한 9년이란 시간은 우리 청취자님이 노후 자금을 마지막으로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그때 그냥 갱신형 보험으로 적립 없이 가입을 하고 그 차액만큼은 따로 연금이나 장기적으로 저축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큰 거죠. 돈도 문제지만 시간을 너무 지체했다는 것이 청취자님뿐만 아니라 저희 전문가들도 너무너무 속상할 정도로 아쉬웠던 지점입니다. 말해 뭐예요. 이제 와서 에휴 정말 보장은 보장대로 부실하죠. 금전적인 손해 그리고 또 9년이란 시간도 손해를 봤습니다.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분이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는지 이 부분이 제일 저는 궁금해요. 기대도 되고. 네. 네. 우선 일부 특약을 제외하고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보장성 보험을 전반적으로 조정해드렸죠. 그리고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의 경우 본인이 직접 가입하고 납입하도록 원만하게 대화를 나눴고요. 이렇게 해서 청취자님의 가족 총 보험료는 비갱신형 100세 만기로 약 50만 원 정도에 맞춰드렸는데요. 이 중 15만 원 정도의 자녀 보험료는 자녀 본인이 납입하기로 함에 따라 두 분의 보험료는 약 35만 원 정도로 예전보다 갱신도 되지 않으면서 탄탄하게 만들어드렸어요.
그럼 청취자님이 원하셨던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하셨던 65만 원의 연금 준비 자금이 확보가 된 거죠. 그리고 실손을 제외한 모든 보장은 더 이상 보험료 오를 부담이 없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예, 다행스러운 건 청취자님 부부가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오고 별다른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보장 점검이 가능했다는 점이죠. 네, 건강할 때야 비로소 보험 조정도 가능한 거니까요. 특히나 결과를 보면 보장의 본래 목적에 맞게 보장성 보험으로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자금 계획을 간략하게 수정을 해드렸는데요. 상품 정리에 따른 환급금은 일단 급하게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다행히도 다른 근로소득자들에 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정년이 긴 편이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짧게나마 7년이라도 개인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큰 걱정 없이 보장은 보장대로, 저축은 저축대로 각각의 목적에 맞게 갖추어갈 수가 있었죠. 네, 일단은 지금까지 시간을 굉장히 낭비한 게 제일 안타까웠다 이런 말씀도 앞에서 해주셨는데 그 놓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냐 일단은 금액을 많이 확보하는 데 두 분이 집중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모은 돈, 여윳돈을 가지고 이 두 분이 원하시는 방향 노후 대비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많은 상담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세상 일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다르죠. 내가 보험을 가입한 목적이 저축인지 보장인지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둘째, 난 저축보험인 줄 알고 혹은 보장도 되고 저축도 된다고 해서 가입한 보험들 많지 않으신가요? 반드시 보장과 저축은 분리해서 그 목적에 맞게 가입해야 합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재무생활 김수용 전문가, 윤성혁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